시장 노점상에서 반찬 파는 여자딸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대한민국 10대 식품기업 대표인 윤혜숙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예비사부인과 그녀의 딸을 모욕했죠.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30년 전 불태워버린 식당 주인의 딸이 바로 예비사부인이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두 여인의 30년 묵은 악연과 누구도 상상 못한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며칠 전 끝난 상견례의 불쾌함이 윤혜숙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주인이라니. 윤혜숙이 대표실 책상에 앉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국내 10위권 식품기업 한미당의 대표인 그녀에게 아들 준우의 약혼녀 한지민의 어머니가 고작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어디서 굴러먹던 말벽닥이야. 윤혜숙은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대표실 책상에 앉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책상 한쪽에 위태롭게 놓인 작은 간장병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 예비 사부인이라고 나왔던 박선주가 사돈될 사람에게 주는 첫 선물이라며 수줍게 내밀었던 수제 간장이었죠. 세상에 하다하다 이젠 간장을 선물이라고 가져와? 사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윤혜숙은 경멸이 가득 담긴 손길로 간장병을 집어들고는 이리저리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간장병을 책상 끝으로 툭 밀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밀려난 간장병은 아슬아슬하게 책상 모서리에 걸리는가 싶더니 이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죠. 짝! 유리병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파열음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 이게 뭐야?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과 함께 검붉은 간장이 바닥 사방으로 튀었고 순식간에 진하고 깊은 향이 대표실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짙게 풍겨오는 간장의 향을 맡은 윤혜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솔잎, 들국화향, 이 향이 여기서 어떻게? 윤혜숙의 얼굴 위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바짝 곤두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은 제멋대로 발작하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설마 에이 아닐 거야. 그 늙은 영감탱인 죽었는데? 윤혜숙은 바닥에 흥건한 간장을 내려다보며 후들거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짓밟고 빼앗아 버렸던 바로 그 맛과 향이 공포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책상 가장자리를 부서져라 움켜쥐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제대로 된 호흡조차 힘들었습니다. 윤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 인터폰 버튼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김 비서. 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인터폰 너머로 언제나처럼 차분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장 차 준비해. 지금 당장. 그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대표님 30분 후에 긴급 이사회가. 취소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윤혜숙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평소에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지지직거리며 끊겼습니다. 윤혜숙은 황급히 핸드백을 집어들며 바닥에 엎질러진 간장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야, 직접 확인해야 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녀는 떨리는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던 그녀는 1층에 멈춰선 숫자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망설임 없이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조용한 건물 안에 그녀의 구두 굽소리만이 요란하고 불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윤혜숙은 숨을 헐떡이며 운전석에 있던 김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김비서 내려. 내가 운전해서 갈 거야. 김비서는 당황한 듯 차에서 내렸고 혜숙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해밀 반찬 가게. 심장이 너무 뛰어 손끝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주소를 제대로 입력하기까지 3번이나 실패하고 말았죠. 간신히 목적지를 설정한 차가 지하 주차장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도심의 불빛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혜숙의 하얀 손은 핸들을 쥔 채 계속해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애써 억누르며 윤혜숙은 차를 몰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익숙하지 않은 동네로 접어들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죠. 차는 왁자지껄한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윤혜숙은 잠시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가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는 결심한 듯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 이런 곳에, 정말 이런 곳에 있단 말이야? 그녀가 경멸과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죠. 골목 안쪽으로 빛바랜 나무의 서툰 글씨체로 해밀 반찬가게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후, 괜찮아. 설마 아니겠지. 그 간장 아닐 거야. 긴장 풀어 윤혜숙. 윤혜숙은 심호흡을 하며 굳어있던 표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문턱에 들어서는 심정이었지만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공포를 감추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우아한 예비 사돈의 얼굴을 만들어야 했죠. 또각, 또각, 또각.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만들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가게 안쪽 나무를 묻히고 있던 박선주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머리를 대충 틀어 올리고 평범한 시장 앞치마를 두른 모습,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그 어디에도 특별한 구석이라고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여자가 어떻게 그 맛을, 그 향을, 윤혜숙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머 사부인,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인사차 들렀습니다. 윤혜숙이 일부러 한 톤 높은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박선주가 놀란 표정으로 고무장갑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순수한 놀라움만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근처 지나는 길에 생각나서 들렀어요. 연락하고 오면 부담스러우실까봐. 윤혜숙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진열된 반찬들을 훑어봤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죠. 다름이 아니라 상견례 때 주신 간장 말이에요. 정말이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윤혜숙이 한 걸음 더 가게 안쪽으로 들어서며 박선주의 얼굴을 뚫어져라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흔들리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요? 입에 맞으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박선주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윤혜숙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보통 솜씨가 아니시던데. 혹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미당 연구원들도 이런 깊은 맛은 못 내는데 정말 궁금해서요. 윤혜숙이 카운터에 팔을 기대고 살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선주는 잠시 윤혜숙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다시 나물 묻히던 손을 움직이며 입을 열었어요. 대단한 비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어릴 때 어깨너머로 본 대로 손에 익은 대로 담글 뿐이에요. 아, 정말요? 혹시 아버님께서 알려주셨나요? 윤혜숙이 과장된 감탄사를 내뱉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첨가물 하나 없이 그런 깊고 그윽한 향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 혹시 그 간장에 뭐 특별한 거라도 넣으세요? 솔잎이라든가, 뭐, 꽃 같은 거라든가. 그건 제 간장 비법이라 따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박선주는 윤혜숙의 말을 자르듯 덤덤하게 대꾸했습니다. 윤혜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 사돈 어른,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간장 만드는 걸 한번 구경이라도 할 수 없을까요? 사돈들 사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식품 업계에 몸담고 있으니 순수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그 순간 나무를 묻히던 박선주의 손길이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윤혜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반찬 가게 주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제 간장은 사돈식품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박선주가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혜숙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스쳤어요. 아, 아니요. 저희가 따라 만든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저 같은 식품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호기심에 사부인. 박선주가 윤혜숙의 말을 다시 한번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음식은 정직해야 하는 법입니다. 네. 윤혜숙이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훔친 이야기로는 절대로 깊은 맛을 낼 수 없거든요. 박선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윤혜숙의 심장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윤혜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애써 만든 우아한 미소는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죠. 제 말이 뭔가 이상했나요? 음식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박선주가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며 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윤혜숙은 그녀의 그 표정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그런 말씀이셨군요. 근데 제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각나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윤혜숙은 핸드백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애써 유지하던 평정심과 품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녀는 황급히 가게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끔찍한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사부인. 그때 등 뒤에서 박선주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윤혜숙은 문고리를 잡은 채 마치 발이 묶인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준우군은 참 바르게 잘 컸더군요. 박선주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윤혜숙의 등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듯 사라졌습니다. 박선주는 가게 안에 홀로 서서
윤혜숙이 사라진 골목 끝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비틀거리며 가게를 빠져나온 윤혜숙은 자신의 차에 거의 쓰러지듯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핸들에 이마를 세게 박았어요. 하하, 흡. 거친 숨소리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핸들을 쥔 손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박선주의 그 평온한 얼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알고 있어. 틀림없어.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윤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훔친 이야기로는 깊은 맛을 낼 수 없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렸어요.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철저하게 묻어두었던 그 비밀이 세상이 밝혀질 수도 있는 파멸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지독한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자 서서히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였어요. 감히 시장 바닥에서 반찬이나 파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쾅, 쾅, 쾅. 그녀가 핸들을 주먹으로 마구 내리쳤습니다. 차 경적이 요란하게 울리며 시장 골목의 정적을 깼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지금 윤혜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시동을 걸고는 바퀴가 헛돌 정도로 세게 가속 페달을 밟아 차를 급하게 출발시켰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윤혜숙은 문을 잠그자마자 책상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계약 서류들과 보고서들이 종이장처럼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어디 있어? 어디에 뒀더라?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녀가 서랍 안을 손으로 마구 헤집으며 찾던 것은 아주 낡고 손때 묻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던 그날의 기록이 담긴 수첩이었죠. 마침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찾았다. 윤혜숙이 먼지 쌓인 수첩을 꺼내들며 승리의 함성처럼 소리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치자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잉크로 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줄의 메모가 그녀의 눈에 박혔습니다. 해밀백반집, 대표 박종철, 그리고 박선주. 그녀가 두 이름을 번갈아 되뇌며 책상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인정 많던 얼굴로 자신에게 국밥을 내어주던 박종철 사장과 박종철이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그의 딸.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던 그 딸이 바로 박선주였던 겁니다. 박종철 딸이었어. 그녀가 책상을 짚고 일어서며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이성을 잃은 윤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 아들 준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우야. 윤혜숙이 거의 울부짖듯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순간 당황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 한지민이 그 기집애랑 당장 헤어지라고.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견례도 잘 끝내놓고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너 지금 당장 그 여자랑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 눈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알아들어? 윤혜숙이 책상을 쾅 치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 좀 해요. 일단 만나서 무슨 일인지 차분하게 이야기 좀 해봐요. 준우가 이성적으로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시장 바닥에서 반찬집 하는 집안이랑 어떻게 사돈을 맺어? 우리 한미당이 어떤 회사인데 네가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고작 그게 이유예요? 엄마,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준우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엄마가 너 잘못되라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윤혜숙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롭고 히스테릭하게 변해갔습니다. 김준우, 똑똑히 들어. 지금 당장 그 여자랑 파혼하지 않으면 넌 한미당 후계자 자격 없어. 아니, 넌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야. 엄마, 오늘부로 너랑 나 모자의 연도 끊는 거야. 그렇게 알고 각오해. 윤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리고 그대로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돼. 그녀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잠시 후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던 윤혜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광기만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비서, 당장 내 방으로 들어와. 곧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지럽혀진 방안과 이성을 잃은 듯한 대표의 모습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주라는 여자, 두레시장에서 해밀이라는 반찬 가게 하는 여자야. 그 여자와 관련된 모든 인간들의 과거, 가족, 돈 문제, 남자 관계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조사해와. 알겠습니다. 비서가 서둘러 수첩에 메모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최대한 빨리. 네, 대표님. 비서가 급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윤혜숙은 조각난 핸드폰을 발로 짓밟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선주, 네가 뭘 얼마나 알든 상관없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걸마 알고 접근한 건가? 두고 봐. 내가 너를 어떻게 산산조각 내버리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녀의 두 눈에 섬뜩한 광기가 이글거렸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예비 사부인인 박선주와의 악연을 끊고 자신의 과거를 완벽히 묻어버려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혜숙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듯 사라진 가게 안 박선주는 한참 동안이나 문 쪽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통쾌함도 기쁨도 없었죠. 그저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무게가 담긴 깊고 서늘한 평온함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카운터 의자에 천천히 몸을 기댄 그녀는 팔을 괴고 앉아 텅 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윤혜숙의 떨리던 목소리, 공포로 새하얗게 질렸던 그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30년 참 길었네요, 윤혜숙 씨. 박선주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잿더미처럼 무너져 내렸던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30년 전 활기 넘치던 서울의 한 대학가 골목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겨운 가게들 사이로 해밀백반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식당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식당 안은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사장님, 여기 비지찌개 하나랑 제육 두려. 이모님, 저희 김치찌개는 언제 나와요? 학생들의 정겨운 외침 속에서
식당 주인 박종철이 굵은 땀방울을 닦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선주의 아버지였죠. 알았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맛있는 걸로 내간다.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린 그가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시끄러운 식당 한 구석,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에는 젊은 여자 한 명이 혼자 앉아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남루한 옷차림에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깡마른 몸. 바로 가난한 대학생 시절의 윤혜숙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 장아찌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윤혜숙이 빈 접시를 부끄러운 듯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줘야지. 우리 집 장아찌가 또 별미 아니냐. 박종철은 주방에서 커다란 반찬통을 들고 나와 그녀의 접시에 장아찌를 듬뿍 담아주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근데 이 장아찌는 정말 맛있어요. 짜지도 않고 뭔가 깊은 맛이 나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허허, 우리 집 간장이 특별해서 그렇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간장이거든. 박종철이 마치 자기 자식 자랑이라도 하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대대로요? 우와. 그 말을 듣는 윤혜숙의 눈이 탐욕스러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후로 윤혜숙은 매일같이 해밀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박종철이 만든 음식을 남김없이 먹어치웠죠. 사장님, 저 또 왔어요. 어이구, 우리 학생 또 왔구나. 학생, 매일 와서 밥 사 먹을 돈은 괜찮고? 네,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걸요. 다른 데는 맛이 없어서 여기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윤혜숙은 배시시 순진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박종철의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여느 때처럼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윤혜숙에게 박종철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생, 혹시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마침 일손이 하나 부족했는데. 네, 정말요? 저 일하고 싶어요.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잘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바로 나와. 밥은 내가 삼시세끼 공짜로 챙겨주고 용돈도 넉넉히 줄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윤혜숙은 감격에 겨워 박종철의 두툼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해밀백반집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박종철의 예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부지런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친 뒤 윤혜숙이 주방 한쪽에 놓인 커다란 항아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항아리에 든 게 그 비법 간장이에요? 오, 용케하네.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의 보물 1호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시간장이 담겨 있어. 시간장이요? 그럼 그 비법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허허, 그건 비밀이야. 우리 딸도 모르는 오직 대를 잇는 사람만 아는 거거든. 우와, 너무 궁금한데.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이놈아, 안 된다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 딸 선주한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이야. 그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딸 이야기를 하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윤혜숙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가 이내 다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렇구나. 따님이 정말 부럽네요, 사장님. 그 후로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윤혜숙은 더 이상 비법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박종철은 그녀가 주방을 맴돌며 무언가를 유심히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난 뒤 윤혜숙이 박종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뭔데 그래? 사장님, 저한테 그 간장 비법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걸로 꼭 성공해서 사장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 윤혜숙이 무릎이라도 꿇을 듯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수가 미안하지만 그건 정말 안 될 말이야. 왜요? 저 여기서 진짜 열심히 일했잖아요. 저 정말 잘 해낼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집안의 역사고 약속이야. 함부로 외부에 내어줄 수가 없어. 사장님, 제발요. 사장님은 이게 얼마나 저한테 절실한 기회인지 모르세요. 윤혜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애원이 악에 가깝게 변해갔습니다. 혜수가 진정해. 꼭 이 간장이 아니더라도 네가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요? 이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장님은 좋겠네요. 대대로 물려받은 비법이 있어서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니. 윤혜숙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안 알려주실 거면 저도 여기 그만둘래요. 더는 사장님 밑에서 일 못하겠어요. 혜수가 진정하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싫어요. 인색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종철은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식당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해밀백반집에 불났어요. 잠에서 깬 동네 주민들의 비명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종철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을 때 불길은 이미 식당 전체를 집어삼킨 후였습니다. 아, 안 돼. 그 순간 박종철의 머릿속에 스친 것은 돈도 가게도 아니었습니다. 노트, 내 비법 노트. 그가 잿더미가 되어가는 식당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사장님, 들어가면 죽어요. 안 돼요. 이거 나. 우리 집안의 전부란 말이다. 노트를 꺼내야 해. 박종철이 몸부림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비법 노트가 든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노트가 없었죠. 결국 그는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의 인생이 담겼던 해밀백반집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소식을 듣고 달려온 딸 박선주가 병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빠. 침대에 누운 박종철의 온몸은 미라처럼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선주야, 왔구나. 아빠, 괜찮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박선주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주야, 비법 노트가, 그 노트가 사라졌어. 네. 가게에서 일하던 혜숙이라는 애, 아무래도 그 애가 가져간 것 같아. 그 애가 그 간장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거든. 그리고 그만둔 날 밤에 불이 났어. 박종철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선주야, 미안하다.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우리 해밀 간장, 네가 꼭 다시 만들어야 해. 약속해다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삑, 심전도 기계에서 길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빠, 안 돼요, 아빠. 눈 좀 떠보세요. 아빠. 젊은 박선주의 절규가 하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의 절규가 담긴 병실의 하얀 벽은 젊은 박선주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녀는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끝난 뒤 까맣게 타버린 해밀백반집 터에 홀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에도 제 냄새가 역하게 묻어나는 듯했죠. 윤혜숙?
그녀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얼굴도 나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집안의 역사가 담긴 비법을 훔쳐 달아난 그 여자를 찾을 단서는 오직 그 이름 석자뿐이었습니다. 어디서, 대체 어디서 당신을 찾아야 할까? 박선주가 무너져 내린 잿빛 벽을 가만히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곱던 손바닥에 검은 재가 얼룩처럼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재가 묻은 손을 그대로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아빠, 제가 꼭 찾아낼게요. 그 간장 제가 다시 만들어낼게요. 그리고 제가 반드시 전부 다 갚아줄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하늘을 향해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박선주는 가까스로 대학을 마쳤고 돈을 모으기 위해 서울의 한 재래시장 구석에 작은 좌판을 벌였습니다. 낮에는 손수 만든 반찬을 팔고 밤에는 방에 돌아와 아버지의 기억과 자신의 혀에 의지해 그 비법 간장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했죠. 희미해져가는 아버지의 맛을 붙잡으려는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선주가 막 좌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가게 아주머니가 그날 나온 신문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어요. 어머어머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네. 이 기사 보니 선주 아버지 생각나네. 아주머니가 신문을 접었다 폈다 하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아빠요? 무슨 기사예요, 이모? 박선주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이것 좀 봐봐. 한미당이라고 새로 생긴 식품회사가 아주 대박이 났대. 젊은 여자가 사장인데 이 집 간장 장아찌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잖아. 한미당, 이요? 박선주가 고개를 돌려 신문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경제면 한가운데에 전통의 맛을 되살린 여성 CEO, 한미당 윤혜숙 대표라는 큼지막한 제목과 함께 한 여자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을 차려입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그 순간 박선주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쨍그랑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윤혜숙?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그녀의 낯빛이 변한 것을 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대단한 사람 같아서요. 박선주가 간신히 대답하며 신문에서 눈을 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윤혜숙이라는 이름과 사진 속 여자의 얼굴로 가득 차버렸죠. 그날 오후 박선주는 장사를 서둘러 접고 시내의 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식품 매장 안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한미당 제품이 산더미처럼 진열된 코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한미당 제품입니다. 상냥한 직원의 인사에 대답도 없이 박선주는 홀린 듯 간장 장아찌 제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지에는 신문에서 봤던 윤혜숙의 얼굴이 인자한 미소와 함께 인쇄되어 있었죠. 이거 하나 주세요. 네, 고객님.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드셔보시면 왜 대박 났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박선주는 제품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숨을 죽인 채 장아찌 통을 열었습니다. 훅 끼쳐오는 진한 간장 향기. 짜고 인공적인 향이 강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간장의 냄새였죠.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장을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 맛의 가장 깊은 곳에 흉내내고 싶어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의 비법이 희미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솔잎, 들국화. 틀림없어.
아빠 간장에서만 나는 향이야. 그녀가 장아찌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던 것처럼 아삭하지도 깊은 풍미가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재료의 배합, 맛의 골격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요리의 영혼을 빼앗아 싸구려 육체에 억지로 구겨 넣은 듯한 끔찍한 맛. 바로 배신의 맛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윤혜숙. 박선주가 장아찌 통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에서 오려낸 윤혜숙의 사진을 수첩 첫 장에 거칠게 붙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노트를 훔쳐간 거였어. 그녀는 당장이라도 한미당 본사로 달려가 윤혜숙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사진을 찢을 듯 움켜쥐었던 손을 천천히 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박선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찾아가 봤자 증거도 없고 저 여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존경받는 대표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영업방해나 무고죄로 잡혀 들어갈 것이 뻔했죠. 주먹? 그런 유치한 복수는 의미 없어. 박선주가 신문 기사를 다시 펼쳤습니다. 윤혜숙의 화려한 사무실과 성공 신화가 담긴 기사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돈과 명예로 쌓아 올린 그 가짜 성을 내가 똑같이 무너뜨려 줄게. 당신이 사람을 배신하고 얻은 성공, 내가 사람으로 무너뜨릴 거야. 그녀의 눈에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서렸습니다. 그래, 기다리자. 당신이 더 높이, 더 화려하게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고통은 더 잔인하고 클 테니까. 박선주가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되찾아올 테니까. 다음 날부터 박선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악착같이 장사를 하면서도 틈틈이 윤혜숙과 한미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 모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오려 수첩에 붙이고 한미당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사서 맛을 보고 분석했죠. 한미당, 대형마트와 독점 계약 체결, 윤혜숙 대표, 올해의 여성기업인 대상 수상, 한미당, 업계 최초 매출 100억 돌파, 윤혜숙의 성공 신화가 담긴 기사 제목들이 수첩을 한 장 한 장 채워나갔습니다. 박선주는 매일 밤 그 기사들을 읽으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더 올라가 윤혜숙, 더 높이 올라가. 그녀가 수첩에 붙은 윤혜숙의 웃는 사진을 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야 단 한 번에 가장 처절하게 부서져 내릴 테니까. 박선주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혜숙을 향한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머리채를 잡는 뜨거운 복수가 아닌 아주 차갑고 단단한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낼 복수였죠. 그녀는 더욱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긴 해밀이라는 이름을 내걸고서요. 맛있는 반찬 사세요. 집에서 직접 만든 건강한 반찬입니다. 박선주가 아직은 어색한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지만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은 그녀의 작은 좌판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쯧쯧, 저기 총각네 가게가 반찬은 더 싸고 푸짐한데 저기서 누가 사 먹는다고. 요즘 세상에 집에서 만들었다는 말을 누가 믿어? 다 공장에서 떼오는 거지.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하루 종일 목청껏 외쳤지만 그녀가 판 반찬은
단 한 팩도 없었죠. 하지만 박선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좌판을 펼쳤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해서 장사 안 될 텐데. 차라리 다른 장사를 알아봐. 여기서 반찬 팔아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옆 가게 과일 장수 아저씨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전 포기 안 해요.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예요. 박선주가 오히려 그를 위로하듯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시장에서 냉대를 견디고 밤에는 좁은 부엌에서 아버지의 레시피를 되살리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커다란 고무대야에 배추를 절이고 간장 항아리의 상태를 살피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죠. 아버지, 이 맛이 맞나요? 아직도 뭔가 부족한데 아버지의 그 깊은 맛이 나질 않아요. 수십 번을 실패하고 새로 담근 간장을 맛보며 그녀는 허공에 묻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파리만 날리던 좌판 앞에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멈춰 섰습니다. 아가씨, 이거 맛이나 한번 볼 수 있어? 네, 네. 그럼요. 얼마든지 드셔보세요, 할머니. 박선주가 혹시나 손님이 떠나갈세라 얼른 장아찌 한 조각을 작은 접시에 담아 공손히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미심쩍은 눈으로 장아찌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었습니다. 그러자 무표정하던 할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맛이야? 맛 있으세요? 박선주가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맛있고 말고 요즘 세상에 어디서 이런 진짜 맛을 봐. 이건 음식의 정성이 아니라 혼이 담겼네, 혼이. 이거 얼마야? 한 팩에 5,000원이에요. 그래, 이리 줘봐. 오랜만에 밥도둑 좀 만나겠네.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냈습니다. 박선주의 첫 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녀는 돈을 받아들고 자신도 모르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장아찌 만들어줘서 내가 다 고맙지.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선주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맺혔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가 친구 대여섯 명을 이끌고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나 또 왔어. 이 양반들이 저번에 내가 사간 장아찌 맛보고는 자기들도 사야겠다고 난리잖아. 어머 할머니, 어서 오세요. 저번에 산 장아찌, 우리 영감이 입맛 없다더니 그걸로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우는 거 있지. 오늘은 2개 줘. 그리고 아가씨, 혹시 김치도 팔아? 장아찌 솜씨 보니까 김치도 기가 막힐 것 같은데. 할머니, 다음엔 김치도 꼭 맛있게 담가서 준비해 놓을게요. 그날부터 박선주는 김치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배추를 구하기 위해 새벽같이 채소 도매 시장을 돌았고 가장 좋은 고춧가루와 젓갈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죠. 그런 그녀의 정성을 시장 사람들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해밀 아가씨. 오늘 배추 좋은 거 들어왔는데 다른 데 넘기기 전에 아가씨한테 먼저 싸게 줄게. 장사 잘 돼야 우리도 좋지. 시장 채소가게 사장이 덤까지 얹어주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박선주를 해밀 아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해밀네 반찬은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 조미료 맛이 안 나. 재료를 속이지 않고 좋은 것만 쓴다잖아. 그러니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따뜻한 입소문이 시장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텅 비어있던 박선주의 좌판 앞에는 반찬을 사기 위한 줄이 생겨났습니다. 사장님, 오늘 나물 반찬 남은 거 있어요? 김치 2포기만 포장해 주세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좌판 앞에 활기차게 울려 퍼졌고 박선주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좌판을 정리하는데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주 씨, 진짜 볼수록 대단하네. 비결이 뭐야? 어떻게 몇 달 만에 시장을 휘어잡았어? 비결이랄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정직하게 하는 것뿐인걸요. 박선주가 좌판을 닦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직? 에이, 요즘 세상에 그렇게 장사해서 남는 게 있어?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요.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라고요. 박선주의 목소리가 어둠이 내리는 시장 골목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선주의 좌판은 길 건너 작은 가게로 옮겨갔습니다. 손님들은 더 늘어났고 단골 손님이었던 식당 사장에게 반찬을 공급해달라는 제안도 받게 되었죠. 정직하게 장사하는 그녀의 소문은 시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좋은 재료가 있으면 상인들이 먼저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고 정직한 농부들이 자신의 작물을 써달라며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왜 다들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박선주가 묻자 농부 아저씨가 흙 묻은 손등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이 성공해야 우리 같은 사람도 희망이 생기지 않겠소. 그날 밤 박선주는 작은 가게 안쪽 방으로 돌아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첫 장, 윤혜숙의 환하게 웃는 사진이 여전히 그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보고 있나요, 윤혜숙 씨? 박선주가 수첩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짓밟고 훔친 돈으로 그 성을 쌓았겠지만 난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으로 내 성을 쌓아가고 있어.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아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아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저 여자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줄게요. 박선주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거대한 복수를 위한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주춧돌이 시장의 작은 가게에서 그렇게 놓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정직하게 쌓아 올린 믿음이라는 주춧돌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단단한 성이 되었습니다. 박선주의 작은 반찬 가게 해밀은 이제 시장의 전설이자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죠. 역시 반찬은 선주신이가 최고야. 재료부터가 다르다니까. 맞아. 저 집 물건은 비싸도 제값을 해. 절대 손님을 속이는 법이 없어. 시장 사람들의 입에서 박선주에 대한 칭찬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박선주가 가진 진짜 힘은 길가에 내놓은 이 작은 반찬 가게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 대표님, 저 충청도 개똥이 아비입니다. 올해 배추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제일 먼저 회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2층의 작은 사무실에서 박선주가 한 농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선주 씨라고 불렀지만 전국의 농부들과 상인들은 그녀를 박 대표라고 불렀죠. 그러세요, 사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일단 샘플부터 조금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품질 확인하고 바로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박선주가 달력에 메모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비서 역할을 하는 젊은 직원이 다른 전화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방금 경상도 고추 농가에서 올해 고춧가루 준비되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젓갈업체에서도 납품일 확인 요청 들어왔어요. 알았어요. 순서대로 확인해서 답신 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대금 결제일은 절대 미루지 말고 우리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송금해드리고요. 겉보기엔 평범한 가게의 2층이었지만 이곳은 사실상 박선주가 지난 20년간 피땀으로 일궈낸 전국구 농산물 유통망의 심장부 더 본가였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전국 거래처 총 거래액이 50억을 넘었습니다. 직원이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았어요. 우리와 거래하는 농가들 대금은 전부 정산 완료된 거 맞죠? 네, 어제 날짜로 모두 처리했습니다. 잘했어요. 우리가 농부들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법이니까요. 박선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소리 소문 없이 자신만의 제국을 이렇게 쌓아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발로 뛰며 정직하고 실력 있는 최고의 농부들과만 직거래 계약을 맺었죠. 그녀가 보증하는 농산물은 언제나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고 대금 지급은 단 하루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박 대표하고 거래하면 절대 떼일 일이 없어. 그 양반 한번 뱉은 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는 사람이야. 농부들 사이에서 박선주의 신용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힘은 업계 전체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국내 5위권의 대형 식품회사 미래식품의 구매팀장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박 대표님, 저희 미래식품과 거래를 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미래식품이라면 큰 회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저같이 작은 유통업자를 찾아오셨죠? 박선주가 차를 따르며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고급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업계에서 박 대표님이 보증하는 농가들이 최고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남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박선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거래하지요. 그렇게 박선주의 유통망은 대기업들까지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래처 목록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복수를 다짐했던 원수의 회사 한미당도 끼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한미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미당? 서류를 넘기던 박선주의 손이 순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네, 새로 출시하는 고급 장아찌 라인에 들어갈 최고급 식자재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조건은?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오히려 웃돈까지 얹어주겠다고 합니다. 박선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계약하세요. 네. 회장님, 하지만 한미당은 박선주의 과거를 어렴풋이 아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잘된 일이죠. 박선주가 희미하게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기 내 손으로 키운 먹이를 먹고 살이 찌는 꼴을 직접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한미당 구매팀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핵심 프리미엄 식자재가 여러 중간 업체를 거쳐 결국 박선주의 손에서 공급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한미당으로 나간 물량이 10억을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솥 안의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 걸 모를 때 가장 행복한 법이지. 그녀의 회사는 그렇게 철저히 베일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는 물론 업계에서 주는 공로상까지 모두 거절하며 그녀는 시장의 평범한 반찬 가게 주인으로만 살아갔습니다. 엄마, 왜 더 크게 사업 안 해? 이렇게 뒤에서만 일하면 아무도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잖아. 어느덧 어엿한 대학생으로 자란 딸 지민이 안타까운 듯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이 좋아. 그리고 지민아, 진짜 힘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세월이 더 흘러 지민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고 박선주에게 그를 소개했죠. 엄마, 우리 결혼 허락해줘. 그래, 우리 딸 축하한다. 박선주가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있잖아, 엄마. 준우 씨 어머니가 식품회사 대표님이시래. 한미당이라고 엄마도 알지? 그 순간 박선주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30년을 넘게 기다린 복수의 대상이 내 하나뿐인 딸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라니. 신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상견례 날 박선주는 드디어 윤혜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30년간 낡은 수첩 속 사진으로만 수만 번을 마주했던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민이 엄마 박선주입니다. 박선주가 아무렇지 않은 척 먼저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우 엄마입니다. 윤혜숙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박선주는 평생 처음으로 겪는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처절하게 무너뜨리려 했던 원수가 이제는 내 딸의 행복을 손에 쥔 예비 사돈이 되어 눈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딸의 행복과 평생의 복수? 박선주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어야 하는 잔인한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딸의 행복과 평생의 복수, 그 잔인한 갈림길 위에서 박선주는 밤새 잠 못 이루었습니다. 윤혜숙이 반찬집을 다녀간 다음 날, 박선주는 딸 지민을 위해 정성껏 싼 도시락을 들고 딸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채운 도시락이었죠. 사무실 복도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고 박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민의 사무실 휴게실, 그곳에는 윤혜숙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지민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윤혜숙은 지민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한테 이야기 못 들었니?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준우한테 내가 헤어지라고 했는데 못 들었구나.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 본론만 말할게. 시장 바닥에서 반찬이나 파는 집안 며느리. 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봐. 윤혜숙이 핸드백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이거 받아. 이 정도면 똑똑한 지민 씨도 알아들었을 거라 믿어. 우리 준우 만나면서 쓴 시간, 감정,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지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모욕을 주실 수 있으세요? 모욕? 오히려 기회 아니니? 내 엄마가 평생 반찬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야. 이걸로 내 인생 수준 바꿀 수 있잖아. 그때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숨죽인 채 서 있던 박선주의 눈에 담겨 있던 따뜻한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30년간 벼려온 복수의 칼날보다 더 서늘하고 무서운 분노가 자리 잡았죠. 딸의 자존심이, 사랑이 눈앞에서 돈으로 짓밟히는 광경은 그녀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박선주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도시락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윤혜숙의 거짓된 성을 향한 무자비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고요하던 대표실의 아침 공기를 찢으며 김 비서가 노크도 없이 문을 거의 부술듯이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야? 천천히 말해. 윤혜숙은 전날 아들과의 통화로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방금 비상 연락이 왔는데 오늘 아침부터 모든 식자재 공급이 전부 일제히 끊겼다고 합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윤혜숙이 그제야 고개를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배추, 고춧가루, 젓갈, 마늘, 프리미엄 라인에 들어가는 모든 원자재 공급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중단됐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장 구매팀장, 아니, 임원들 전부 내 방으로 호출해. 윤혜숙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구매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김 팀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랑 10년 넘게 거래한 업체들이 왜 하루아침에 공급을 끊어? 이유가 뭐야? 윤혜숙이 금방이라도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로 다그쳤습니다. 저희도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통보를 받자마자 모든 거래처에 전화해 봤는데, 그래서 이유가 뭐래? 다들 죄송하지만 더는 한미당과 거래가 어렵게 됐다는 말만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구매팀장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유도 말 안 하고 우리한테 받을 돈도 아직 남아있는 업체들이? 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누가 지시라도 내린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윤혜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누군가의 의도가 담긴 공격이었죠. 당장 다른 업체를 알아봐. 돈을 2배, 3배를 주고서라도 물량 확보해. 이미 밤새 수소문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업체도 저희 한미당과 거래하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심지어 지금까지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새로운 업체들조차 저희 회사 이름만 듣고는 곤란하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마치 업계 전체에서 저희를 따돌리는 것 같습니다. 구매팀장이 고개를 완전히 숙인 채 말했습니다. 윤혜숙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리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녀의 머릿속에 마지막 동아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업계의 숨은 실세로 통하는 최고급 식자재 유통업체 더본가였죠. 더본가에라도 당장 연락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좀 더 비싸더라도 거래량을 대폭 늘려서라도 당장 우리 제품 전체 라인에 들어갈 식자재부터 공급받아 오란 말이야. 윤혜숙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구매팀장이 허둥지둥 휴대폰을 들고 대표실 구석으로 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방금 더 본가 측과 통화했습니다만. 그래서 계약하기로 했어?
돈은 얼마든지 준다고 했지? 그게 기존에 계약된 최소 물량 외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재고가 부족해서 추가 공급은 어렵다고 합니다. 재고가 부족해? 국내 최고 유통망이라는 것들이 재고 관리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윤혜숙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동아줄마저 썩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야지. 그 회장이라는 사람,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겠어. 주소 알아봐, 당장. 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노트북으로 다급하게 주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대표님, 주소가 좀 이상합니다만. 이상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주소지가 시장 안에 있는 해밀 반찬 가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해밀 반찬 가게? 윤혜숙의 미간이 세차게 구겨졌습니다. 하필이면 박선주의 그 가게 이름이었습니다. 하필 또 그 가게 2층이야?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 네,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분명히 맞습니다. 대표님. 순간 윤혜숙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죠. 상관없어. 그게 창고든 판잣집이든 내가 직접 가서 그 회장이라는 사람 얼굴 보고 해결하겠어. 차 준비해, 당장. 윤혜숙은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인 얼굴로 핸드백을 낚아채듯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지난 30년간 외면했던 과거의 심장부로 그리고 자신의 목을 조를 단두대를 향해 제 발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윤혜숙을 태운 검은색 세단이 시장 골목 입구에 위태롭게 멈춰 섰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있다는 말이야? 여긴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윤혜숙은 중얼거리며 핸드백을 고쳐쥐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값비싼 옷차림과 살벌한 표정에 시장 사람들은 길을 터주기 바빴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전 악몽처럼 다녀갔던 해밀 반찬 가게의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곳이지? 기분 나쁜 우연이야.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떨쳐내며 가게 옆 2층으로 올라가는 좁고 낡은 계단을 찾아냈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수록 시장의 소음은 멀어졌고 등 뒤로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2층에 다다르자 낡은 복도 끝에 깔끔한 나무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에는 더 본가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고 단정한 명패가 붙어 있었죠. 숨어서 장사하는 걸 보니 대단한 사람은 아닌가 보네. 윤혜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노크도 없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러나 문 안쪽의 풍경은 그녀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낡은 건물 외벽과 달리 사무실 내부는 최고급 목재로 꾸며진 단정하고 기품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의 가장 안쪽 커다란 창을 등지고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더 본가 대표님 되십니까? 한미당에서 온 윤혜숙 대표입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윤혜숙은 특유의 거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알아보기를 바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자에 앉아있던 여인이 아주 천천히 소리도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창밖에 빛을 등지고 있던 여인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윤혜숙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시장의 평범한 반찬 가게 주인 박선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 시장에서 봤던 순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온화하지만 그 속을 알 수 없는 미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 그녀는 그 자리의 명백한 주인이자 지배자였습니다. 박선주, 당신이 왜 여기에? 윤혜숙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더 본가의 대표가 박선주일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어서 오세요, 윤혜숙 대표님. 박선주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지만 윤혜숙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스스로 호랑이 굴에, 아니 지난 30년간 외면했던 지옥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혜숙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몇 번이고 달싹였습니다. 공포로 새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30년간 억눌러왔던 과거의 망령이 아른거렸죠. 잠시 후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터무니없는 악몽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듯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코미디야. 당신이 더 본가의 대표라고요? 윤혜숙은 애써 태어난 척 소파에 몸을 기대며 다리가 풀리는 것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박선주는 그런 그녀의 발악을 그저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부터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을 나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선주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속여 평생의 비법이 담긴 노트를 훔쳤고 그날 밤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었던 가게에 불을 질렀죠.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당신은 한미당이라는 거짓의 성을 쌓아 올렸어요.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건 우리 아버지의 피와 눈물 위에서 시작된 거죠. 윤혜숙 씨. 닥쳐. 증거도 없는 소설. 어디서 감히 나한테 짓거려. 윤혜숙이 버럭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거. 박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혜숙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혜숙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돈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야. 박선주가 윤혜숙의 바로 눈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스스로 고백해. 그리고 30년 전 당신의 탐욕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 뭐라고?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한 길이야. 박선주의 최후 통첩에 윤혜숙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박선주의 제안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약점을 읽어냈다고 생각했죠. 결국 증거가 없다는 소리를 길게도 하는군. 30년이나 지난 일을 네가 뭘로 증명할 건데?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윤혜숙의 얼굴에는 다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깟 식자재 공급? 웃기지 마. 돈이면 다 해결돼. 내가 지금부터 다른 유통 라인을 뚫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박선주. 너같이 무식한 것들은 평생 이해 못할 세상이지. 윤혜숙은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기자회견? 용서? 꿈깨. 난 내게 용서를 구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 네가 가진 보잘것없는 힘으로 날 위협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그녀는 차가운 말을 내뱉으며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선주는 그런 윤혜숙의 뒷모습을 미동도 없이 바라볼 뿐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윤혜숙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박선주를 쏘아보았습니다. 두고 봐. 오늘 네가 한 짓 내가 어떻게 갚아주는지.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홀로 남은 박선주는 그녀의 입가에서 나직한 한숨과 함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는데 어리석은 사람. 다음 날 윤혜숙의 회사는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김 비서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어? 조금 전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백화점 3곳에서 동시에 계약 해지 통보서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뭐라고? 윤혜숙이 방금 주저앉았던 의자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희 프리미엄 장아찌 라인을 납품하던 곳들인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소비자 민원이 폭주했다며 품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품질 문제? 단 한 번도 문제된 적 없던 우리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추가 발주를 넣겠다던 곳들이었는데 비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혜숙은 그 서류를 빼앗듯 집어들었다가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박선주, 네가 뭔데? 백화점 납품까지 건드리는 거야. 그녀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비서와 구매팀장은 겁에 질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나가.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윤혜숙이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집어 그들에게 집어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죠. 혼자 남은 윤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상견례 때 받아두었던 박선주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박선주의 지극히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짓이지. 이거 전부 네가 꾸민 짓이지. 윤혜숙이 전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부인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 기회를 버린 겁니다. 그렇게 전화가 뚝 끊어지고 윤혜숙은 자리에 앉아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어머니 윤혜숙의 광기 어린 집착과 회사의 갑작스러운 몰락. 김준우는 이 2가지 사건이 결코 무관하지 않으리라 직감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어머니가 몇 시간 전 보낸 날이 선 비수 같은 문자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 그러지 않으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짧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문장이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준우가 깊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한미당의 위기를 알리는 뉴스 기사들이 연이어 떠 있었어요. 한미당, 원자재 수급의 심각한 차질, 모든 공장 생산 중단, 주요 백화점 3사, 한미당 제품 품질 문제로 계약 해지 통보. 이상해. 모든 게 너무 이상해. 준우가 기사를 소리내어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비정상적일 만큼 격렬한 반대와 회사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요? 준우는 퇴근 후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어머니의 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안 계십니다. 1층 로비의 경비원이 그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잠깐 대표실에 좀 들렀다 가겠습니다. 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실 문을 열자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거대한 소파에 파묻히듯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준우가 놀라 황급히 실내등을 켰습니다. 환하게 드러난 어머니의 얼굴은 며칠 밤낮을 센 사람처럼 헬쑥하고 위태로워 보였어요. 넌 여길 왜 왔어? 볼일 없으면 돌아가. 윤혜숙이 지친 목소리로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너 때문이야.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라고. 윤혜숙이 핏발선 눈으로 준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저 때문이라니요? 그게 무슨... 네가 그 기집애랑만 헤어지면 돼.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어. 당장 헤어져.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지민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준우가 어머니 앞에 다가가 앉으며 애원했습니다. 잘못? 그의 어미가 문제야. 박선주, 그 여자가 문제라고. 박선주 어머니요? 그분은 왜요? 정말 좋으신 분이잖아요. 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닥치란 말이야. 윤혜숙이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말없이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준우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무도 없는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그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장을 샅샅이 뒤지고 모든 서랍을 열어보았죠. 한참을 찾던 중 그는 책장 뒤편 구석에 놓인 낡고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준우가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묵은 먼지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죠. 상자 안에는 한미당의 역사가 담긴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초창기 사업계획서, 각종 계약서, 그리고 낡은 노트 몇 건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손때가 많이 묻은 표지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노트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그 안에는 간장을 만드는 비법이 닳고 다른 글씨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 간장의 원본 레시피인가? 준우가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때였습니다. 첫 페이지의 가장 위쪽, 무언가를 지우개로 거칠게 지워낸 희미한 흔적이 보였어요. 해밀, 백, 반지? 준우가 눈을 가늘게 뜨고 간신히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이 굳어버렸죠. 해밀? 해밀은 지민이 어머니 가게 이름이잖아.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급히 노트를 들고 노트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해밀백 반집을 쳐넣었습니다. 이내 관련 기사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대학가 의문의 화재 사건, 맛집으로 유명했던 해밀백 반집 전소, 주인 박 씨,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다가 전신 화상으로 끝내 사망. 박 씨? 준우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주인 박종철 당시 55세 씨가 운영하던 해밀 백반집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박 씨는 화재 당시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다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흘 만에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당시 대학생이던 외동딸 박선주 당시 23세 씨가 있다. 박선주, 지민이 어머니 이름이잖아. 준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설마 아니야 설마. 그는 다시 기사의 다른 부분을 미친 듯이 읽어내려갔습니다. 고 박종철 씨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간장으로 만든 수제 장아찌로 특히 유명했으며 이 맛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법 간장, 그리고 장아찌. 바로 지금의 한미당을 있게 한 대표 상품이었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박선주라는 이름을 들으며 경기를 일으켰는지, 왜 지민이와의 결혼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지, 그리고 왜 한미당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엄마가 훔친 거였어? 준우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화재 원인 미상으로 종결, 그러나 현장 상황으로 보아 방화 가능성도 제기돼. 방화? 준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모든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단 한 사람, 존경하고 사랑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오해이기를, 어머니가 결코 그런 악독한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을 찾고 싶었죠. 준우는 다시 낡은 상자 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무죄를 증명해줄 무언가를, 혹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할 단 하나의 단서라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류 뭉치를 헤집던 그의 손끝에 다른 종이들과는 감촉이 다른 작은 수첩 하나가 걸렸습니다. 1995년이라고 적힌 낡은 다이어리였습니다. 이건 엄마의 다이어리.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는 홀린 듯 화재 사건 날짜 근처의 페이지를 찾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글귀를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3월 20일, 가게에 불이 났다고 한다. 박 사장이 노트를 구하겠다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죽었다는 소식이다. 어리석은 영감. 그깟 종이 쪼가리가 목숨보다 중했나? 덕분에 내 손에 들어온 이 비법은 이제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다. 나는 반드시 이걸로 성공할 것이다. 준우의 손에서 다이어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죄책감이나 슬픔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죽음을 발판 삼아 성공을 꿈꾸는 섬뜩하고 잔인한 야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상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그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죠. 자신이 누려온 모든 부와 명예가 한 사람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라는 잔인한 진실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잠시 넋을 잃고 앉아있던 준우는 이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슬픔이 아닌 무겁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다이어리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해밀 백반집의 비범 노트를 가방에 소중히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차는 익숙한 길을 달려 해밀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했습니다. 도망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이제는 아들인 자신이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한 그는 차에서 내려 한참 동안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박선주가 혼자 조용히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든 박선주는 준우를 보자 그 자리에서 굳어졌습니다. 준우군, 여긴 어쩐 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우는 곧장 박선주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해밀 백반집의 비법 노트와 어머니의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그녀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선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님의 아버님 간장 비법 노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노트를 훔친 제 어머니가 그날의 일을 기록한 일기고요. 박선주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드는 순간 준우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우군,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서 일어나요. 박선주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지른 끔찍한 죄를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준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 저의 죄이기도 합니다. 어머님의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루신 모든 것을 저희 가족이 빼앗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우의 눈물이 가게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선주는 무릎 꿇은 준우와 그의 손에 들린 아버지의 유산과 원수의 기록을 번갈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0년간 복수심 하나로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마음이 예상치 못했던 아들의 진심 어린 사죄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쾅!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윤혜숙이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김준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윤혜숙이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준우의 팔을 잡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바닥에 뿔이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뭐가 잘못해? 일어나, 당장. 엄마. 준우는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세요. 제발요. 닥쳐. 내가 왜 저깟 것들한테 용서를 구해. 윤혜숙의 자존심은 아들의 눈물 어린 애원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선주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준우가 가져온 비법 노트와 윤혜숙의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죠. 윤혜숙 씨, 당신에게 이제 2가지 선택지가 남았어요. 그 목소리에 윤혜숙의 발악이 뚝 멈췄습니다. 하나, 나는 지금 이 증거들을 들고 경찰서로 갑니다. 30년 전 공소시효가 끝났을지는 몰라도 절도와 그 외의 것들은 얼마든지 당신을 올가맬 수 있겠죠. 분명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윤혜숙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박선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훔친 것으로 이룩한 한미당, 그리고 그로 인해 축적한 모든 재산을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윤혜숙이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그럼 난 뭘 먹고 살라는 소리야?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불길 속에서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우리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 줬던가요? 박선주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냉정했습니다. 대신 한미당은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30년 만에 원래 주인에게 모든 것이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걸 그냥 내놓으라고? 평생 쌓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훔친 것 위에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박선주의 말에 격분한 윤혜숙에게 준우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저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준우야, 너까지 지금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전 평생 어머니의 죄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건 안 됩니다. 어머니. 다른 사람? 네가 지금 이 애미보다 저 기집애를 더 생각하는 거냐고. 윤혜숙이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피하지 않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셔야만 합니다. 그 말에 윤혜숙의 손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에서 자신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너 맞아. 그녀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혜숙 씨, 박선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24시간을 드리죠.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그럼 이 증거들을 들고 경찰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제가 쥐고 있던 당신의 마지막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거예요. 은행 대출, 협력업체들, 그리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제가 마음먹으면 한미당은 일주일 안에 흔적도 없이 파산하게 됩니다. 윤혜숙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 말 30년 전 불길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똑같이 물어봤을 겁니다. 박선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너무 가난해서.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준우는 무너져 내린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가시죠, 엄마. 집에 가서 제대로 생각하세요. 준우는 어머니를 거의 끌다시피 가게 문으로 향했습니다. 준우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넋이 나간 어머니를 데리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선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아빠,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복수를 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기만 한 걸까요? 그녀의 눈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심이 아닌 다른 의미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한 시간이 되자 가게 문이 열리고 윤혜숙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초라하고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답은 정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박선주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미당의 모든 주식을 양도하고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였습니다. 모든 칸에는 그녀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죠. 현명한 선택이군요. 현명한 게 아니야. 감옥에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윤혜숙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그녀의 물음에 박선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만족 같은 건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윤혜숙은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박선주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정직하게 사세요. 윤혜숙은 아무 대답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0년간 이어진 길고 긴 복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주는 승리감 대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깊은 공허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지독한 복수가 끝난 자리에는 놀랍게도 허무함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정갈하고 아담한 식당 하나가 문을 열었죠. 해밀 유기농 밥상. 준우와 지민이 끔찍했던 과거를 딛고 함께 일궈낸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된장찌개 정식 나왔습니다. 지민이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상에 음식을 정성껏 내려놓았습니다. 와, 냄새가 정말 구수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지민은 주방으로 들어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준우의 등을 툭 쳤습니다. 오빠, 다음 주문 들어왔어.
정성껏 부탁해요, 셰프님. 네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준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놀림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준우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의 모든 연락을 피했었죠.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하는 지민의 집 앞에 매일같이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오빠 잘못 아니잖아. 아니, 내 가족 때문에 네가, 너희 가족이 평생을. 알아. 다 알아, 오빠. 지민은 말을 잇지 못하는 준우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나도 그냥 시간이 필요했어.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이. 응, 알아. 얼마든지 기다릴게. 아니, 이제 괜찮아. 지민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그 오빠도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이야. 오빠가 우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 마음이 많이 풀리셨대.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다시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반년 뒤 이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익숙하게 해밀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서 와라, 우리 아들 딸. 박선주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준우까지 아들이라 칭하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식당은 할만하고, 네, 어머님. 어머님이 알려주신 비법대로 하니까 손님들이 다들 맛있다고 칭찬하세요. 준우가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박선주는 그런 준우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는 그 진심과 정직한 노력을 보며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봄눈 녹듯 사르르 열렸거든요.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후미진 변두리 골목. 윤혜숙이 공공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루한 작업복에 거칠어진 손, 1년 전에 화려하고 오만했던 한미당 대표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녀는 일당이 든 얇은 봉투를 들고 해가 들지 않는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은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린 준우가 해맑게 웃으며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사진이었죠. 한 달에 한 번 아들이 찾아와 용돈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받아야 할 뻘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아들을 돌려보내곤 했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후회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우와 지민은 박선주와 함께 가게 안작은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 장아찌 맛은 정말 아무도 못 따라갈 거예요. 준우가 장아찌를 한 입 베어 물며 감탄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우 씨 입맛에 맞는다니 다행이네. 박선주가 마치 친아들을 보듯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민은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엄마, 응, 왜 우리 딸? 지금 행복하세요? 지민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박선주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정말 그런 것 같아. 30년의 한을 모두 풀어내고 나니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보다 소중한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었죠.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박선주는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의 등불들이 하나둘 켜지고
그녀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저녁 식탁을 채워줄 정성 가득한 반찬을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